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색정의당 유튜브 성평등 유세, 제목은 절박할수록 반짝이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녹색정의당 성평등 선거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녹색정의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녹색정의당이 너무 완벽해서 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녹색정의당을 왜 찍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데에는 녹색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포함이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평등 유세 선거방송의 제목은 절박할수록 반짝이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선거방송인데요. 이번 선거가 여성에게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에게 성차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선거라서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절박하다는 건 사실은 권기현 선생님께서 어느 강연에서 해주신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모티브를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 너무 절박하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수원회장을 맡겠다. 그래서 출마 빼고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절박할수록 그러나 우리가 되게 굉장히 반짝인다는 그래서 절박할수록 반짝이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성평등 방송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저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이렇게 반짝이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 정말 절박해지면 반짝이는 봉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권기현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녹색정의당 후원회장, 공동후원회장을 맡고 있고요. 올해 2024년 총선의 시간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기현 선생님께서 요즘 녹색정의당의 온갖 방송과 SNS에 나오실 때마다 조회수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홍보팀이 사랑하고 성평등 본부가 사랑하는 그런 후원회장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또 같이 모셨는데요. 최윤희 선생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 줄여서 녹색정의당 페미클럽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의당에는 사실은 페미니스트 정치 클럽들이, 여성 클럽들이 이제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좀 활동들이 조금 약간 주춤하시고 요즘은 페미클럽이 매주 논평을 내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셨는데요. 강나연 선생님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서패대연이라는 동아리에서 같이 대학 내에 있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여성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강나연 선생님은 요즘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 당사자라고 부르는데요. 전문 당사자. 그래서 저희가 여성 당사자 발언이 있을 때마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로서 당사자 발언을 계속 해주셔서 지지선언도 지금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표 당사자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셨습니다. 오늘 사회 보는 저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본부에서 본부장 맡고 있고요. 요즘은 선대위 대변인으로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고 원래는 젠더폭력 대응센터에서 센터장으로 맡고 있는 박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절박할수록 반짝이는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선거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스케치북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소중한 답변들이 지금 스케치북에 적혀져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첫 번째, 나는 왜 녹색정의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한번 앞을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유니쌤부터 최윤희 대표님부터 나는 왜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가장
뭔가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녹색정의당밖에 지금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뭐 정치와 선거에서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의제들이 중요하고 그게 또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왜 거기서 항상 여성과 성평등은 빠져 있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왜 녹색정의당 빼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게 되어서 녹색정의당만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어제 어퍼에서 성명서를 발행했는데 그게 비동의 강간죄 관련된 성명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찬성하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겠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발행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녹색정의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수많은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성폭력이라고 말하지만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그 이야기를 대변하는 건 녹색정의당밖에 없지 않다? 녹색정의당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평등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저희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쌤은 어떤 이유로 녹색정의당을 지지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빼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도 다 녹색정의당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정당 지지할 수 있나? 아, 얘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빼기를 해도 남는 건 녹색정의당이고 더하기를 해도 남는 건 녹색정의당이다. 그래서 왜 안 지지해? 라고 하는 게 저희 답변인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폭력이다, 성폭력이다라고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왔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상식이라고 모두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태인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니까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너무 미안한 일이다. 가르쳤던 사람들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치 아니었어?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가 되기 전에도 유림들, 그러니까 갓 쓰고 올라오신 전국의 그 유림들이 호주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니까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 이상한 논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그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 그 선대위원장이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동의 강간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관련된 실무상에서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호주제 폐지 때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젊은이가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즉각 처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비동의 강간죄만을 위해서라도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지금 선대위 대변인으로 그날 이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목을 멋지게 물론 그렇게 나갔지만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되니 지금은 2024년이다. 그래서 원래 브리핑의 마지막 구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우리 동시대에서 만나서 당당하게 싸웁시다였어요. 멋있네요. 네, 멋있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다 하고 발표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기사가 하나 띡 온 거예요. 민주당이 실무자의 착오다. 그래서 갑자기 브리핑을 다 바꿔야 하는, 그래서 저도 이게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다 바꿨어야 하는 순간에 정말 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틈새에 살고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연 쌤은 왜 녹색정의당을 지지하십니까? 네, 제가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 주변에 페미니스트들이 많은데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교과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은 어퍼에서
엊그저께인가 그 총선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신강하 교수님이 전체 다른 공약들을 다 분석을 하시면서 성평등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탄탄하고 전 분야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토론회를 들을수록 더욱더 녹색정의당 진짜 지지하는 게 너무너무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거대 양당이 성평등을 계속 버리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성평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기준선처럼 어떤 게 맞는지를 계속 지켜나가는 정당이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해서 네, 녹색정의당을 지지합니다. 그 주변의 페미니스트들은 왜 지지 안 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거예요? 예, 저희 그쵸, 준비된 얘기들이지만 사실 이런 얘기 나눠야 되잖아요. 네. 사실 선거 초반에 저에게 말해준 사람이거든요. 언니, 녹색정의당 안 될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들이 녹색정의당을 찍는 걸 어려워하네요. 힘들어하네요.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되게 절박하게 해준 사람이라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박합니다. 다양한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을 막아야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다른 이제 정당,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도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까지 성평등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혹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좀 느꼈을 때 그렇게 막 되게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안 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준석과의 어떤 연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트위터에서 돌기도 하고, 네 근데 물론 그건 당 입장이 아니라 한 의원분의 입장이었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정의당에 대해서 막 우리 페미니스트들의 정당은 녹색 정의당이야라고 하는 얘기가 막 되게 당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좀 정리를 하긴 해야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번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이제 강의를 갔을 때 그때 20대 여성들이 되게 절박하게 저희가 더 뭉쳤어야 됐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듣고 아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사실 20대 여성들의 투표 때문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되게 절박함은 이준석을 막아야 된다, 윤석열을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때 약간 농담 삼아 윤석열이 됐으니까 이준석은 망할 거라 이준석은 막아진 것이다 했는데 그때는 아직 이준석 씨가 이제 국힘을 나간 상태가 아니라서 약간 이렇게 물음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윤석열을 당선시킴으로써 제거가 된 셈이었던 거죠. 이상한 남성 세계의 아이러니. 네네 그런 아이러니가 생겼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20대 여성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공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공포가 되게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인질처럼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약자가 함께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약자가 약자를 지지하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엄청나게 용기 있는 일이지만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택이 너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하고 연합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다 당에서 정리가 됐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깔끔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페미니스트이고 저는 사실 민주노동당부터 이렇게 내내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따져봤더니 이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진보 정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우리들 여성들에게 우리들의 정당이다라는 느낌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안에 내내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송함, 죄책감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과 손을 잡을까 말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밖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으로 나가고 있었지만 당 내에서는 당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특히 당내에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페미니스트들, 여성 당원들은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당시에 막 토론회도 열고 같이 모여서 이거는 당에 어떤 입장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순간을 다 뚫고 여기 같은 입장으로 노골적으로 녹색정의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으니까요. 다행입니다. 1번을 잘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럼 두 번째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뭐 여러 설명이 되잖아요. 뭐 여성이 지워졌다, 뭐 안티페미니즘이 주세를 이루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각자 생각하시기에 이번 선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번 선거는 도대체 나에게 내지는 여성들에게 뭐 페미니스트에게는 어떤 선거다라고 하는 걸 한 줄 요약을 저희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페미니스트에게 나에게 어떤 선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네, 각자 여러 개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연쌤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한 줄도 아니고 한 단어로 그사세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그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크게 느낀 건 여성 공천률이었습니다. 지금 공천이 다 완료가 된 상황에서 여성 공천률이 14%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1.4명의 여성이 사실은 국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여성들이 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분노스러웠어요. 50대, 그것도 나이대는 5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50대 남성들의 어떤 국회가 또 한 번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슴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아리에서 최근에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이제 김현미 교수님께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들을 쭉 인터뷰하시면서 일 경험을 이제 연구해서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들 너무 공감해서 정말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도 너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갓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갓생을 살고 내가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 당장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알바라던가 아니면은 비정규직 혹은 되게 불안한 일자리라도 뭔가 계속 찾게 되는, 그러면서 알바를 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런 여성들의 삶을 과연 50대 남성의 얼굴로 대표되는 지금 국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점이 되게 많이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욱더 많이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니쌤 얘기도 좀 네. 들려주시죠. 저는 우선 키워드로는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봤는데,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여성과 소수자들이 없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똑같이 이제 공천이라던가 아니면 후보자 그 비율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제 여성만이 저는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막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확률도 높고 또 그 남성과 여성이 실제 삶에서 살아오는 어떤 순간들에서 겪는 차별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대표하는 어떤 성평등 공약 같은 게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699명이라는 이제 지역구 후보자들 중에서 남성이 600명, 여성이 99명 이렇게 후보자가 공천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99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살아남아서 과연 몇 명이 성평등 국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희박한 확률이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너무나 좀 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대표성이라고 쳤을 때 여성이 거기에 엄청나게 없고 소수자가 없다면 그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이라던가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번에 선관위가 아니지 공직선거법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법 사이트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선관위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를 가셨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긴 아무튼 하지만 어떤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10대 공약을 써놓은 그 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국힘, 뭐 민주당 여러 당들의 10대 공약 중에 성평등이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전멸인 거예요. 근데 소수자에게는 더 없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정책과 공약 중에 이런 소수자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지 않는가, 대변하지 않는가, 이런 민주주의가 없는 퇴행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더 녹색 정의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얘기는 약간 비슷한 네, 맞아요. 뭐 공천이나 아니면 이제 네. 공약에서 여성이나 소수자나 이런 내용들이 사라진 얘기를 중심으로 해주셨고요. 권기현 선생님께서는 약간 예 저는 이제 정치가 어디 갔냐, 전쟁 같다, 이런 게 제 한 줄 평인데요. 지금 이번 선거를 한 줄로 얘기한다면 정치가 사라지고 내전이 격화된 이런 검투사 그 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검투장이 됐고 검투사를 뽑는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거죠. 저는 계속 녹색정의당한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와가지고 국힘 이중대라고 하고, 그리고 국힘 지지자들은 네, 민주당 계속 이중대라고 민주당 해요. 이중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중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군사주의적 상상력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누구의 중대, 1중대, 3소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70년대 이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정말 모든 야당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의 상상력인데, 그 상상력을 양당 모두가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선거의 어떤 환경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내전의 정치가 없는 어떤 전쟁으로서의 선거다. 저는 이걸 다시 정치로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검투사를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더 잘 싸울 수 있을까만 사실은 정치에 남아서 지금 누구는 검찰과 더 잘 싸울 수 있으니 우리 뽑아달라. 누구는 뭐와 더 잘 싸울 수 있으니 운동권과 더 잘 싸울 네. 수 제가 그 운동권은 정말 약간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운동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 칼은 우리한테 오는 칼인가를 계속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절로 가시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잠깐 그래도 하나 짚어볼 만한 게 권김쌤이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두 나연쌤과 이제 유니쌤이 여성 할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약에서의 여성 문제가 이제 사라진 얘기를 둘 다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공천에서의 여성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건 실제 그 자체로 이제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여성이 공천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실명을 거론을 했고 그것 때문에 권기쌤이 되게 많은 공격을 받으셨다고 했던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성이죠. 그 여성이 공천에서 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여성 후보 한 명이 줄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뭐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공개될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한겨레 20일에 어저께 마감해서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글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22대 총선에 여성이 3번 사라졌다. 하나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후보 자체가, 후보 추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21대까지 쭉 증가해 왔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2대 때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라졌고, 두 번째는 성평등의 구현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페미니스트 정책,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왔던 주요 국회의원들이 다 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어요. 그런 게 두 번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체 성평등 정치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대할 만한 이 선수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비동의 강간죄 얘기를 또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고 장기 과제로는 자기네들이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검토를 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론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중요한 어떤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이 치적으로 삼을 만한 국회의원이 그럼 남아 있는가? 저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물이 사라졌다. 그것을 구현할 만한 구현자도 사라졌다. 이게 두 가지이고 세 번째는 의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앞에서 사라졌던 뭐 비동의 강간죄도 그렇고 지금 국회가 반드시 입법을 해야 되고 있는 선거 재생산 관련 법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의제를 책임지고 나갈 만한 의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 뭐 차별금지법 얘기, 녹색 정의당밖에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여성이 3번 사라진 선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아, 너무 많이 사라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절박하네요. 정말. 절박함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저희 분명히 존재하는데 투명 인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예, 저희의 존재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반짝여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제 왜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저희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은 다음 얘기로는 그럼 각 당들은 이 사라진 것들 중에서도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약이라고 하는 걸 내잖아요. 그리고 공약 자료집이라는 걸 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 당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공약, 특히 여성 공약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요,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공약 그리고 워스트 공약을 하나씩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별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래도 정부 여당이니까 저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약 자료집을 보면 볼수록 예, 양파 껍질처럼 여기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점수 매겨주셨죠. 예, 그러면 절박할수록 반짝이는 페미니스트들이 본 국민의힘의 공약 점수, 그럼 지금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을 틀어주세요. 방송 나가도 되는 거죠? 너무 낮게 줬는데. 네, 그럼 점수 지금 매기신 저희가 점수 기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연 쌤과 권김 쌤은 그 전공을 살리셔서 교수님과 학생이라는 전공을 살리셔서 점수를 매기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유니 쌤인데, 유니 쌤은 몇 점 만점에 10점입니까? 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은 당연히 아니고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이면 교수님 어떻게 되죠? 학점이? 허락이죠. 네,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됐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D 주셨어요. 네네. 예, 제일 높은 점수를 저희 중에서 사실은 권김 쌤이 제일 국힘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걸 권김 쌤이 얼마나 객관적이신지 저희가 그럼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베스트 공약과 워스트 공약 얘기를 좀 같이 점수 매기신 기준과 매기신 이제 내용과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힘과 그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게 큰 차이가 일단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국힘이 F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C고가 아니라 둘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가 검투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펙타클로서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치가 있지 않고 실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이게 지금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좀 주목해서 D라고 하는 점수를 주게 된 거고, 더 잘해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제가 국힘의 베스트 정책을 무려 안심주소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이죠. 중요한 정책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이 안심주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를 뭐 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미 그런 장치가 있어요. 우리 집 주소가 노출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클릭하면 맞아요. 우리 집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안심번호 이런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힘에서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 생각이 없냐, 그리고 얼마나 그 작은 것들 하나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는가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 정책의 풀네임을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이게 안심주소를 도대체 뭐 어디다 도입하는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그 설명 가정폭력 홍보까지 해주시니까. 스토킹 등 2차 가해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심주소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네, 도대체 국민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네, 근데 아주 일부이며 사실은 현재 중요한 민간 얘기예요. 시장에서도 실제 가능한 그냥 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쌤 혹시 선생님이 뽑으신 최악의 공약, 워스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워스트 공약은 여가부 폐지부터 인구부까지라고 하는 전 그 흐름 자체가 워스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워스트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정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인구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부 정책이 어디에 있는 거냐?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그 대안으로 인구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여성이 없어진 자리에 인구가 생겼다는 얘기는 여성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고 있는 거다. 이거 너무 익숙한 게 이게 사실 바로 나치즘이에요. 나치가 여성을 인구를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해서 낙태하는 여성들을 사형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의 느낌이 너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워스트로 매겼습니다. 네. 사실 이 흐름은 아주 출산 지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오는 기억나실 유명한 텐데. 거 그거. 네. 제가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한 동네에 사무실이 있고 그러면 글로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저희 단체 사무실이 있는 동네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아요. 그래서 반경 몇 킬로 안에 한 10몇 명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밥 먹어도 되고 저희 가서 술 먹어도 되는. 그래서 저희가 출산 지도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도와 상관없이 출산 지도에 굉장히 빨간색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출산의 의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존재만 한다면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됐던 그때 그 끔찍했던 기억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나연쌤 그래도 균형을 맞추려면 베스트 국힘의 베스트 정책도 얘기해 주셔야죠. 네. 네. 균형이 맞을까? 과연? 균형 네. 네. 사실 저 하나만 더 네. 워스트에서 이야기를 네. 하자면 사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공약집에는 인구부를 신설해서 인구위기,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구부 신설해서 성별 갈등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떤 논리구조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과연 젠더 갈등이란, 그리고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성들은 갈등이 없어지나요? 네, 입을 다물게 되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건가? 약간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균형을 맞추자면 디지털 성범죄 대책 다각적 추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디지털 위장 수사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위장 수사에서 원래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 수사가 가능했는데 그걸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지점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엠번방 사건에서 성인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그러한 법제도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네. 이게 또 뭐냐면 네네네. 위장 수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고죄 강화라든지 그 성폭력 특별법에 거짓말 방지법을 만들자거나라고 얘기했던 대선 공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라서 사실 이 공약을 믿을 수가 없거나 이 공약이 자기네들의 일관성 안에서 어떻게 이 실행이 가능한지가 이제 궁금해서 저도 이거를 뽑으려다가 안 뽑았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저희가 잘 녹화해 놨다가
국힘이 도대체 이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공약 자료집이 나오면 아주 잘 킵해 놓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당신들이 한 공약입니다를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이후에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런 의미로도 저희가 베스트 공약을 뽑은 거고요. 유니쌤은 혹시 어떤 예. 베스트와 워스트 공약 뽑으셨을까요? 국민의힘에 저는 대해서. 아까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성 관련된 공약이 하나밖에 없어서 시점을 줬고요. 뭐 하나당 10점.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양호하게 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꼽은 베스트는 없습니다. 제가 진짜 좀 이 방송에서 약간 제일 위험한 포지션을 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페미클럽 대표시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라는 그런 걸 다 떼고 그냥 인간 최윤희로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근데 오늘 좀 확실히 안 건 권기현 선생님은 그 교수님은 이제 그 학생들한테 F를 주지 않는 교수님인 것 같다. 되게 좋은 교수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꼽은 워스트는 미혼 여성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이거 한 개라는 게 우선 제일 워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기혼 여성들에게 난자 동결을 시술비를 지원하고 왜 난임이 문제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미혼 여성에게 이걸 주고 이제 미혼 여성들을 향한 공약은 끝났어. 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미혼 여성들, 그러니까 그 비혼 여성들에 대해서 그냥 국힘이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잠시만요. 네. 그 국민의힘이 10대 공약을 제출한 것도 있는데 아주 두꺼운 공약 자료집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연 쌤이 이제 출력해 오신 이거 전체에 여성 파트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져봤는데 여성 파트가 있고 여성 파트엔 2개의 항목이 있고 하나가 그 2개 항목 중에 하나가 미혼 여성에게 난자 동결 지원을 하겠다였어요. 정말 말씀하신 여성을 정말 생산의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굳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호명해서 저 정책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여성은 출산의 도구이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돌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성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가 너무 명확히 이번에 공약집에 드러나 있어서 너무 화가 나네라고 생각하면서 좀 워스트로 적어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미혼과 기혼이란 표현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국민의힘이 진짜 할 얘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줄여보고요.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점수 어떻게 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여성 공약에 이 세 분이 주신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스케치북을 뜯어주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짠 편이네요. 그런 거군요. 그럼 이번에는 유니쌤부터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번에 민주당 공약을 좀 보면서 괜찮은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4개 정도 돼서 40점을 줬습니다. 베스트로 뽑은 게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대응한다라는 것이 적혀 있어서 이건 정말 너무나 필수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녹색정의당이 그때 권기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젠더폭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젠더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뭔가 좀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법제도들도 가져오고 피해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었던 게 바로 이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유니쌤 거기 비동의 강간죄 써 있었고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워스트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며칠도 안 됐죠?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비동의 강간죄를 이곳에서 당론이 딱 아니다. 저기에서 빠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 좀 많이 실망을 하게 됐고,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문제적이고 폭력이고 젠더 폭력인데, 그것만 이건 안 돼, 이건 우리의 한계야, 이건 마지노선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베스트이자 워스트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권기우 쌤은 어떻게 점수 주셨는지. 저는 C뿔인데요. 원래 C-인데 원래는 C뿔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철회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깎았다. 역시. 네. 철회한 것만큼의 깎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베스트 같이 얘기해요. 네네. 예. 베스트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아빠 육아휴가를 제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예를 들면 출산휴가나 육아와 관련되어 있는 휴가를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고, 그것이 이제 이러한 결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사실 메시지라서 베스트 공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폭력 대응 같은 경우에도 그 중요한 건 그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그거 폐지한 것, 이런 것들 중요한 정책적 어떤 변화들입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휴가 신청권이라든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현장 대응 능력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비동의 강간죄 폐지나 철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워스트는 비동의 강간죄 철회라고 하는, 철회가 전공인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되면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대에서 사실 20대 국회 때 비동의 강간죄가 10번 입법 발의 되거든요. 10번이요. 10번 입법 발의가 되고, 그 입법 발의 10번 되는 중에 자유한국당도 입법 발의를 했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발의를 했었고, 정의당도 입법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는 3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힘은 완전히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2번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성관계 동의했다 나중에 마음 바뀌었어, 이걸 처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재판정도 아닌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결문 같은 데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내가 싫다고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래 들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 자체가 이미 인정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강간으로 유일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4년에. 그거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큰 태행이라서 사실 다른 모든 정책에서의 조금이라도 좀 나아진 부분들에 점수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 비동의 강간죄 관련돼서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 공약 자료집인가에는 똑같은 표현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인가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공약을 보면서 아니 도입이면 도입이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지,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건 뭐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의인가 하여튼 이런 거였어. 검토인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공약에 검토가 들어가면 너무하지 않아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사실은 요번에 들어가서 그래도 정말 요만큼씩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강나연 선생님은 혹시 점수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C-를 드립니다. 권기우 쌤과 동일한 점수. 네, 이 대학생으로서 C-의 의미는 뭔가 애매하고 뭔가 잘 하진 못했고, 근데 재수강 하기 좀 귀찮은데 하지만 재수강을 해야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의미고요. 밑에 재수강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민주에 기대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만큼 진짜 정신 차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면서 C-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뽑은 베스트는 이거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형위원회 시민 참여
위원이 2배 이상 확대하겠다. 그리고 뭐 양형 기준 보완하겠다. 피해자 진술권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 벌금 피해자 보호 지원, 범죄자 벌금을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데 더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 개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양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젠더 폭력 이야기할 때 법정에서 많이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특히 이 N번방을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N번방에서의 피해자들이 사실은 피해자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막 비난 여론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범죄 수익들을 피해자 보호를 하는 데 많이 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스트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떠한 성평등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정책으로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범죄와 안전에 관한 카테고리 안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 과연 젠더 관점이 분명히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꼽은 워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 출산 지원금.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퍼에서 이제 토론회 하면서 토론자분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좀 충격적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해주고, 첫 자녀를 출생하면 무이자로 전환을 해주고, 둘째를 출산하면 무이자 플러스 원금 50% 감면해주고, 셋째 출산하면 무이자 플러스 원금 전액 감면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돈을 적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사실 국힘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이 그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이 아이는 돈이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아이와 여성 그들의 삶 자체를 위한 어떤 제도와 정책보다는 정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인질로서 돈으로 약간 이렇게 이거 주면 너네 애 낳으면 돈 줄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도대체 원인을 뭘로 볼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꾸,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얘기한 돈 주면 더 나을까? 돈 주면 더 나을까?라고 하는 이 관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것 같고요. 계속 어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설명이 한 번도 안 돼서, 어퍼는 이번에 그 24년도 총선에 대해서 그 여성단체들이 함께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둔 연대 단체고요. 지금 한 120개 넘는 단체가 함께 모여서 어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그 총선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 번째로는 사실 저희 녹색정의당의 공약에 대한 점수와 그리고 베스트 워스트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점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성평등 본부에 사실은 이 공약을 만드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뒤에 이제 식은땀이 약간 쪼르륵 흐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완벽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지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정의당 여성 공약의 점수 매기신 거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셨죠? 그러면 스케치북을 들어주십시오. 짜잔. 되게 좀 그래요, 제가. 네. 이것만 점수 너무 많이 줘서. 네. 너무 짜게 줬나? 근데 아주 빠르게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평등 본부가 계셔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더 높게 준 건 아니다라고 우선 빠르게 변명을 해보고. 그럴 리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90 가장 높은 점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점을 주신 강나을세님, 그 주신 이유랑 베스트 워스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100점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요? 어떤 실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약 자체가 교과서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갔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 점은 정말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공약에도 들어가야 되고 현재 지금 현실 정치의 상황에서도 진짜 실현 가능하면 좋겠어서 사실은 98점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베스트는 바로 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가장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가부에 대한 논쟁이 언제나 있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지만 사실은 이 성평등부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강력한 정말 성평등 추진 체계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낸 기본 계획을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4개년 계획이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낸 건데 그 계획을 보면 굉장히 법들이 그리고 체계들이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슈에 따라서 이거 필요해서 만들고 이거 필요해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하나로 쫙 모아서 체계적으로 다 정돈을 하고 그거를 국가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큰 힘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사실 제출해야 되는 게 기본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때 기본 계획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에 모았어요라고 하는 느낌의 그냥 계획이었고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 계획부터 사실은 다시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평등을 기준으로 전체 국가가 이것을 굉장히 큰 문제로 가지고 주요 이슈로 의제로 다루면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 성평등부 확대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워스트는요. 네, 저만 떨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점점점으로 적었고요. 네, 되게 저는 보면서 많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힘이 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에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저는 점점점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께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네, 유니쌤 네, 들어볼까요? 네, 90점을 적었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거대 양당과 다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정책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엄청나게 훌륭한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10점을 깎은 건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22대 총선이 끝이 아니고 더 녹색정의당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약에서 조금 더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담아서 90점을 드렸고요. 제가 제일 베스트로 꼽은 건 애초에 그 녹색정의당의 목표가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 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이었거든요. 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 자체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세부 공약을 꼽기보다는 전체 그 부문 자체를 꼽은 건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의 그러니까 모성제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인생에서 여성의 일생에서 겪어오는 다양한 차별들에 대해서 다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이제 여성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채용 성차별이라던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겪는 성차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그 대안과 이런 해결 방법들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그런 젠더 폭력에 대한 뭔가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젠더 폭력은 그런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녹색정의당의 그 젠더 폭력 관련된 정책으로 젠더 폭력 기본 방지법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도입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여성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게 돼서 그 법을 베스트로 뽑아보았습니다. 이제 워스트를 할까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없어. 역시 한 분은 얘기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땀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쌤도 저도 워스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점수를 비제로를 한 거는 약간 오해를 막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 체계에서는 비제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성주류화라고 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여성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미 짜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낙제를 면했고 괜찮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보 정치의 페미니즘 정책으로 기대하는 건 별 5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제로는 이 별 5개랑은 체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대하는 건 그래서 사실 좀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에서의 성평등 정치의 언어가 사실은 국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거는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근데 약간 그렇게 꿈을 좀 더 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격차 해소,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앞에 강나연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혼 출산 지원금 되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얘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인구부가 그렇다면 인구부 자체가 디스토피아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인구부를 우리가 인구부에 관련된 정책이 저출생 정책으로 도배되는 건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접근하는 방법은 저출생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경제활동 참가율 50%, 70% 아직 안 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학력 여성들의 어떤 배운 여성들의 이 배움이 쓸모가 이렇게 계속 없어지고 있는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거냐. 저는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건 또 여성 정책이 성평등 정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부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구 정책이 저출생 문제로만 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사실 접근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사실은 그렇게 해봤자 여자들 애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불행한 반응이잖아요. 김소영 작가가 얘기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책이 있는데 저 그 책 너무 좋아하는데 그 책에 그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을 알면 우리가 애를 낳을 줄 아냐라고 대응하지 말자. 그런 말들은 아이한테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실 부담을 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는 사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약자가 자기를 죄책감을 다시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이걸 더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좀 사치품이 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비교하는 사회,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 그러니까 내 아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어느 정도 이상을 돈 벌지 않으면 아이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사실 페미니스트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진보 정치에서의 페미니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격차 해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 정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녹색당의 그 성평등 정치가 격차 해소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구조 변화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능성을 봐서 그 가능성의 차원에서 비제로를 드린 거고 별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다른 당이랑 공약의 숫자만 봐도 사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는 워낙 있으니까. 근데 권기현 쌤께서 말씀하신 페미니스트들의 정책과 공약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얘기는 좀 더 저희가 오늘 시간은 짧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김준우 대표님의 공작소에서 공작실. 예, 공작실에서 이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주신 편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워낙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의 상상력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사회 안에서 행복한 걸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약이 되어야 한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같이 그 내용까지 보시면 훨씬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녹색 정의당의 페미니즘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제 큰 얘기지만 사실 저희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예,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녹색 정의당이 그동안 해온 것 중에서 이건 꼭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것, 예, 요 얘기를 저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것도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전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하는 항목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녹색정의당이 해온 것 중에 이어가야 할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전 쓰는 줄 모르고 안 적었는데. 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스케치북이 된 건가요? 얘기로, 네. 네, 그럼 얘기로 이따가 준비를 네. 부탁을 드리고요. 네, 검김연영 선생님 먼저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녹색 정의당 자체가 살아남는 것,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기쁘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꼭 꼭 살아남아야 하고요. 사실 살려주세요. 오늘 방송의 컨셉은 삶을 살려주세요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은 페미니스트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나연 쌤은 무엇을 이어갔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젠더폭력 대응센터입니다. 이 젠더폭력 대응센터는 정의당 내에 있는 이제 성폭력이나 젠더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대응하는 센터이고 소동 조치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등을 이제 총괄 하는 센터인데요. 저는 이 젠더폭력 대응센터가 어떤 뭐 이번 정치에서의 낸 공약이나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의당 녹색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젠더 폭력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오늘도 되게 많이 다뤘는데 이 젠더 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피해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조직이 어떻게 더 성평등하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현시킨 곳이 약간 전 젠더폭력 대응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젠더폭력 대응센터는 꼭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차용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진땀은 지금 나는 거였군요. 예, 제가 젠더폭력 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에는 이건 녹색 정의당이라고 호명하면 안 됩니다. 네, 네네. 정의당에는 몇 번의 큰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사실 충격을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큰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사건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었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바로 당에서 좀 권한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손 내밀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당에서 시도당이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런 기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없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사실은 성차별 사회 안에 저희도 존재하고 저희 안에도 있는 어떤 면들을 계속 바꿔나가려는 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니쌤은 예, 어떤 걸 이어갔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녹색 정의당이 이어갔으면 좋겠는 건 지금처럼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이런 태도들을 그냥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녹색 정의당 이제 여성 당원들이 바라는 건 사실 바랬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우리들한테 녹색정의당에 오게끔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백래시가 심하고 다 퇴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많은 응원과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얘기로요. 저희가 녹색정의당이 성평등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저희들이 써나가야 하고 채워나가야 하는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상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시간이었고요. 성평등부를 만든다면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좀 되신 분들 먼저, 예, 다들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먼저 네네. 짧게 네. 예. 선생님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약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노회천재단하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성평등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 중이고, 너무너무 공감하고 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약간 정말 젊은 페미니스트들하고 함께 이걸 좀 상상도 하고 정부 조직도를 한꺼번에 같이 펼쳐놓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집권을 하게 되면 무슨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제 이런 거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재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가족부 이름이 성평등정의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다른 그 부처들에 비해서 굉장히 초미니 부서예요. 이 초미니 부서인데 그럼 강화를 한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는 뭐 청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라고 하는 체계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사실 청소년 관련된 업무, 가족 관련된 업무의 이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관련된 정책은 정말로 되게 조그마한 예산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돌봄정의청, 고용정의청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봄정의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그런 거 같은 아빠 육아 휴가 제도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양육비 이행 관리부터 시작해서 돌봄정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돌봄정의를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많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가족 안에서 사람들의 돌봄을 요청되고 있으면 그걸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영케어러 얘기도 하고. 영케어러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높지만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여유가 있었을 때 사람들을 돌보면 그게 나중에 마일리지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순한 돌봄 국가 같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어떤 사회 디자인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라 그런 걸 돌봄정의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용정의청도 마찬가지로 이 고용에서부터의 기회균등, 그리고 고용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진보 정치에서 저는 유리천장 문제가 만약에 거대 양당의 관심이라면, 지금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지만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문제는 끈적끈적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스티키 그라운드 문제가 우리한테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들 끈적끈적한 어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예를 들면 콜센터에 기용이 돼도 여성은 위로 올라가지 않거나 매니저가 쉽게 되지 않는데 남성은 되게 쉽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남성이 더 빨리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바닥 안에서도 어떻게 더 나쁜 고용 조건으로 가고 있는지, 바닥 안에서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 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 차별 이슈가 오히려 바닥이 사실 뚫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 고용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고용 정의청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사실 꼭 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디지털 정의청인데요. 디지털 정의청은 되게 복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젠더 폭력 대응 센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문제, 뭐 AI 관련된 문제, 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소위원회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관련된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다 만들고 있다. 이 3명 중에 2명은 남자고, 게다가 그러니까
한 분 여성분이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심각성에 비해서 정부 정책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없거나 너무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뭐 여성인권진흥원 이런 데서는 삭제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여기서 열심히 하는 얘기가 여기에 정책으로 이동되고 있지 않고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를 되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정해청 같은 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해봤고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론화위원회예요. 공론화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이건 뭐냐면 올해의 선생님 그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셔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론화위원회나 갈등관리위원회 같은 것들 이제 해보고 싶은데 저는 예를 들면 성평등 그 복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도 달라지고 있고 사실은 관련된 갈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으면 정말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기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식의 사실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식의 제도를 통해서 이 수기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은 사실은 생각이 변하고 그 변한 시민들의 생각이 정책 제안이 돼서 다시 그 얘기를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증병제, 군가산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새로운 사회기반이 필요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실력들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정의부에서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나 갈등관리위원회가 이 수기부터 시작해서 정책 제안으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올해의 지금 공론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 쌓아가고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사실은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쌓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 그 사회적 합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 그걸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너무 다양한 상상을 해주셔서 사실은 총선이 정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 거니까 저런 것들을 꼭 제가 꼭 기억을 잘 해놓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연 쌤, 네. 여기도 되게 좋은 상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해주신 상상 저도 너무 같이 하고 싶다라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는 거기에 이제 좀 더 뭐랄까 와닿는 것들, 제가 와닿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페미낙인에 대한 대책을 성평등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페미낙인은 저는 사실 페미 사냥이라고도 저 혼자 부르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검열 문제 그리고 그게 대학에서 시작된 검열 문제가 사실은 사회로까지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여성주의 교지가 있는 곳에 압정이 막 박혀 있다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평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을 실제로 엄청나게 위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페미니즘 동아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신입 회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다라고 정말 절실하게 다들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미낙인에 대한 대책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많이 이야기한 여성 공천에 대해서 이걸 최근에 강의를 관련해서 들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을 공천을 하더라도 굉장히 험지에 낙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여성들을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당선 유력 지역구의 여성을 공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선도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젠더폭력 법률을 재정비를 하는 것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 제정비를 성평등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 페미낙인 관련돼서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가족부도 했어야 하지만 사실은 정의당도 했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실제 막아줬고 함께 힘을 합쳤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요번에 꼭 살아남아서 할 일이 살아남아서 할 일이 진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녹색정의당에 대한 당부와 여성 주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마지막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니쌤이 먼저 네. 해주시고 그리고 나연쌤 해주시고 네. 오미쌤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이번에도 작성을 안 했는데요. 그냥 저는 녹색정의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제가 페미클럽을 만들게 됐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녹색정의당은 더 페미니즘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페미니스트들을 녹색정의당으로 모이게 해야 한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은 단 한 번도 성평등을 거부하거나 성평등을 반대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다만 항상 어떤 핵심적인 사건이 있을 때 좀 주저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가장 먼저 선두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 거기에 동의하는 많은 당원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럼 뭐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페미클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미클럽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여성 당원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페미니스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여성 주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절박봉을 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을 꼭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퇴행은 너무나 거대하고 백래시 계속 오고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퇴행은 굉장히 많이 맞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같이 믿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녹색정의당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오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은 녹색정의당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걸 좀 호소하고 싶었고요. 희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실 총선은 12일 남았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고 모두가 큰 기대 큰 기대를 막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녹색정의당이 정권을 잡고 우리가 바꿀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선거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대선도 있고 또 지선, 총선 다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녹색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래서 얘기가 길어진 거였군요. 네. 5월 2일에 권기현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그거구나. 네, 22대 총선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조만간 뭐가 나올 거예요. 그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빌드를 엄청나게 쌓으셔서 활용점정을 찍으셨습니다. 나연쌤도 네. 당부와 하고 싶은 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겨운 절망을 넘어 미래에 투표하자라고 하는 말을 모두에게 드리고 싶고 특히 2030 여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구가 지겨운 절망을 넘어 미래에 투표하자라고 하는 말이 대학가 곳곳에 대자보로 붙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막 갖가지 정말 학교에서 붙어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야기도 있고 서희초 교사 사건, R&D 예산 삭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등등이 언급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겨운 절망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절망 같은 무력감 같은 것. 네. 저는 이 사건들에서 여기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망 사건, 그리고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왜 거기에 갑자기 페미니즘 끼워넣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지겨운 절망이라는 것에 너무 공감하는 건 페미니스트로서 사실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지긋지긋한, 그리고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해봤자 안 돼라고 하는 여성들이 느꼈던 그런 무력감들을 정말 이제 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녹색 정의당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반복되는 젠더 폭력 사건들 속에서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정부는 성평등 예산 다 삭감하고 있고, 그리고 위드 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센터도 문 닫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비동의 간음죄처럼 거대 양당은 젠더 문제를 계속 그냥 지지율, 투표율로만 생각하면서 장난질이나 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전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그게 왜 아직도 당신들에게 성평등이 왜 아직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라는 말을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청년 세대가 느낀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젠더 폭력과 성차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미래에는 성평등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성평등한 미래를 우리는 꿈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뭔가 새로운 다른 길을 열려면 저는 진보정당이 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열심히 때리고 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열심히 배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닌 정말 페미니즘, 정말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당은 진보정당이고 그래야 하고, 그런 녹색 정의당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녹색 정의당이 되기 위해서 저도 이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진짜 믿어주시라, 그리고 꼭 지지해 주시라라고 진짜 절절하게, 너무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싶어요. 아, 네. 진짜 절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2030 여성들의 지지 선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선언에 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 네, 녹색정의당 지지하는 선언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두 분 다 꼭 할 말을 가지고 오셨던 거였군요. 정말 절절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경영 선생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녹색정의당 후원회장까지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약간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굉장히 열심히 녹색정의당의 선거를 도왔다는 걸 잊지 마시라. 저한테 빚을 지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안에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료의식으로 이번 선거 때 녹색정의당에서의 페미니즘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주권자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보수라고 꼭 얘기할 수도 없는 안티 페미니스트 유튜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센 곳들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얼마나 그 안에서의 페미니스트 색출부터 시작해서 성평등 정책 의제 같은 걸 퇴행시키고 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흐린 눈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녹색정의당의 안티페미니스트 그룹은 없다, 나갔다. 그러므로 여성 주권자들한테 그 점만은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웃는지 알고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운 얘기라 드릴 수 없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걸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룹들은 그룹으로서는 존재하지 더 이상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후원회장으로 온 거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음직스러운. 예, 제가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있다 마지막 진땀은 여기에서 흘리는 포인트였습니다. 예. 아, 이것으로 녹색정의당 유튜브 성평등 유세, 절박할수록 반짝이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녹색정의당 성평등 선거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절박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이 단체를 에밀리 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 에밀리 리스트에서 여성 후보자들을 이제 지원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보 정당, 최소한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 진보 정당의 후보일 것, 또 하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여성이 아니라 최소한 여성의 삶을 책임지는 여성 후보라고 한다면 최저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어떤 것이 저희에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번에 많이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녹색정의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고 성평등 정치를 만드는 최저선이자 최전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박한 봉 좀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잘할게요. 같이 만들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녹색정의당 5번? 5번 5번 하면서 녹색정의당 5번 이건 10번. 5번 너무 정당이 많아서 이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꼭